미국이 반도체법이라는 칼로 삼성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보조금을 미끼로 수율과 같은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요구였죠.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의 굴복을 예상하던 그때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조용한 만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 달 후 미 국방부는 삼성을 잃으면 3년 안에 중국에 패배한다는 충격적인 비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대체 그날 밤 치킨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심장을 멈추게 한 AI 삼각동맹의 소름 돋는 연쇄 작전, 그 전말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2025년 9월에 워싱턴은 권력의 공기마저 건조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부차관보로서 지난 15년간 이 삭막한 도시의 생리를 온몸으로 익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반도체와 과학법 최종 이행안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기술 판도를 재편하고 미국의 패권을 앞으로의 한 세기 동안 굳건히 할 예리한 칼날이었죠. 마이클은 서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구상대로, 아니 미국의 구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곧장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워싱턴 기념탑 너머 더 먼 곳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장치 조항에 대해서요. 러몬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우려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장관님. 하지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막대한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지요. 마이클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반도체법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수십억, 수백억 금화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을 주되 그 대가로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문제가 된 보호장치 조항은 마이클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의 첨단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생산의 효율, 즉 수율과 같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속사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이것을 기술 주권 침해라고 부르더군요. 러몬도 장관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은 안보 그 자체입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핵심 기술 정보는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클의 말에 러몬도 장관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무장해제에 가까운 자기 공개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었죠. 마치 성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칼을 성문 앞에 맡겨두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결국 미국의 거대한 시장과 기술 생태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마이클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마이클.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장관실을 나온 마이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삼성전자로 보낼 최종 통지서의 문구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사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신규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반도체 과학법 제103항에 명시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통지서 한 장이 서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눈에 선하게 그렸습니다. 아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결국 거대한 자금의 흐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최고 경영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마이클이 방금 전 검토를 마친 통지서의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파악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수율은 우리 반도체 사업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꺼내서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사업부의 한 사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수율이란 하나의 원판에서 얼마나 많은 양질의 반도체를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 기업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 정보였죠. 이것을 미국 정부에 넘기라는 것은 모든 기술적인 약점과 강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라는 의미였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이미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기획 담당 임원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삼성은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을 들여 최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텍사스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죠. 이제 와서 보조금을 포기하고 이 모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말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의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지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야기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이 거대한 판을 함께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닭 요리 전문점이 뜻밖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차에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3명의 거인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거두 젠슨 황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다니요. 가게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을 가장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세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화려한 고급 식당이 아닌 왁자지껄한 닭요리 전문점이라는 사실은 이 만남의 성격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마음을 터놓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동료들의 자리였죠. 이야, 역시 한국은 닭요리가 최고입니다. 젠슨 황이 특유의 유쾌한 웃음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죽 재킷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격식 없는 태도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 앞에는 갓 튀겨낸 뜨거운 닭튀김과 시원한 맥주가 놓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별다른 말 없이 잔을 들어보였습니다. 세 개의 잔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상황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무부의 요구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술 없이는 우리의 인공지능 두뇌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젠슨 황이 닭튀김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설계하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결국 삼성과 같은 최첨단 위탁 생산 공장이 없다면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멈추면 자신의 인공지능 제국도 멈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달리는 전자기기나 다름없습니다. 인공지능 두뇌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 자동차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정의선 회장의 시선이 이재용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설계자,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그 기술을 최종 제품에 담아내는 사용자. 이 세 개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미래 산업이라는 거대한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칼날은 삼성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칼날의 서늘함은 세 사람 모두의 등골을 겨누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도생할 것이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젠슨 황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날 밤 닭요리 집의 작은 방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단순한 사업 동반자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동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결의는 곧 워싱턴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텍사스와 조지아의 주지사 집무실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다교리 집에서 맹약이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마이클 앤더슨은 여전히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어떤 경론이 오가든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삼성이라는 배는 너무 깊숙이 미국이라는 항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회의에서 한국 측에 보낼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는 것이었죠. 그의 눈에는 이미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걸어 나오는 삼성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그가 바라보는 정면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등 뒤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한 실무진이 주지사 집무실로 보낸 한 장의 공문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극도로 정중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이행안의 일부 조항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테일러시 신규 공장 투자의 전반적인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향후 투자 일정 및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문서를 처음 받아든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의 보좌관은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의례적으로 보내오는 서류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는 공문서를 주지사의 일일 보고 서류 더미 아래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지사 집무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보낸 것이었죠. 내용은 삼성이 보낸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바 최근 상무부의 조치는 핵심 협력사들의 경영 환경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단계별 가동 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 보고를 받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 최대의 업적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금화에 달하는 투자, 수만 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조지아주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불확실성과 재점검이라는 단어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현대차 측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문서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죠. 두 주지사가 각자의 집무실에서 원인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준 것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이자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평소에도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브라이언, 혹시 한국 기업들한테서 무슨 이상한 연락이라도 받았어? 에벗 주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소, 그렉. 현대차에서 보낸 서류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마치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삼성도 마찬가지요. 사업성 재검토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원.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다른 두 기업이 서로 다른 두 주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설마 이거 상무부에서 추진하는 그 반도체법 때문인가? 캠프 주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벗 주지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든 법 조항 하나가 지금 자신의 주에 들어올 수십조 원의 투자를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아무렇지 않게 발로 걷어차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빌어먹을. 에벗 주지사의 입에서 거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연방정부, 바로 워싱턴을 향한 것이었죠. 당장 워싱턴에 전화를 넣어야겠소. 이건 우리 주의 생존이 걸린 문제요. 나도 마찬가지요. 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겁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이클 앤더슨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텍사스와 조지아 주지사 보좌관들의 항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응대했습니다.
주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결국 우리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주지사가 직접 상무부 장관실에 전화를 걸어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언론에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책상 위에는 삼성과 현대차의 투자 계획이 축소될 경우 각 주에서 발생할 예상 고용 손실과 경제적 타격을 분석한 긴급 보고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숫자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직접 고용인 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계산하자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부차관보님,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 정부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실무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포기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워싱턴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주 정부를 움직여 자신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워싱턴의 과욕, 텍사스와 조지아의 미래를 위협하다. 기사는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그 원인이 상무부의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기사에는 두 주지사의 우려 섞인 발언과 함께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지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화면 속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예리한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러몬도 장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세요. 예외는 없다던 장관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역풍에 대한 당혹감과 질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울의 그 허름한 닭 요리집에서 시작된 조용한 파문이 어느새 워싱턴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해일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워싱턴 전개의 폭풍은 마이클 앤더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 주지사들의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불평을 넘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움직여 상무부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연일 의회로부터 걸려오는 문의 전화와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들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소동이 결국에는 가라앉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주 정부가 반발한다 한들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한낱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삼성과 현대차가 만들어낸 이 정치적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몇 가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주지사들을 달래는 한편 물밑으로는 한국 기업들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으려 했던 파도는 바다 위에서 일렁이는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조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류의 진원지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부, 젠슨 황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세계의 모든 기술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하나의 무대로 쏠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기술 발표회. 수만 명의 청중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젠슨 황은 여느 때처럼 검은 가죽 상의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열정적인 말투로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에는 눈을 의심할 만큼 경이로운 기술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미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도약을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그의 손짓과 함께 무대 뒤편의 거대한 화면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회로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차세대 인공지능 회로 거룡 100입니다.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룡 100은 기존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수백, 수천 걸음에 걸쳐 하던 계산을 단 한 걸음에 해내는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기술력은 경쟁국들을 수십 년은 앞서 나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지. 삼성도 결국 이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젠슨 황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마이클의 예상을, 그리고 워싱턴 전체에 오만한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적 도약은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젠슨 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화면 너머의 누군가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이거룡 100의 심장은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구현할 수 없었던 극도로 미세한 2나노미터 공정 기술 위에서만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손길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그리고 특히 워싱턴을 향한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이라는 거대한 용은 삼성이라는 여의주가 없으면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다는 선언. 미국의 미래가 자신들이 지금 목을 조르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의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술계와 경제계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의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진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미래 사업이 거룡 100과 같은 차세대 회로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안은 곧 워싱턴의 의회와 행정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반응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금 떨어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거대한 오각형 건물, 바로 미 국방부였습니다. 국방부의 지하 벙커에 위치한 전략 분석실. 이곳은 세계의 모든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미국의 두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장성이 굳은 얼굴로 젠슨 황의 발표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발표가 아닙니다. 젊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알고 있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겠지. 장성의 시선은 화면 속 거룡 100의 구조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회로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지배할 무인 전투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파 교란 장치, 수억 개의 변수를 계산해 최적의 공격 경로를 찾아낼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차세대 국방 전략은 인공지능의 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거룡 100과 같은 핵심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분석관의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중국과의 격차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3년, 아니 2년 안에 우리는 따라잡히게 될 걸세. 즉시 관련 부서는 이 사안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가장 높은 등급으로. 장성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라는 말은 그 보고서가 곧바로 국방부 장관을 거쳐 백악관의 대통령에게까지 직보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이클 앤더슨은 상무부 장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는 텍사스와 조지아주에서 불어오는 정치적 압박을 막아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관이 자신을 불러 이 사태를 수습할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실의 분위기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인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온 고위 관리가 배석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무슨 보고서인지 아십니까? 러몬도 장관이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표지의 서류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표지에는 1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핵심 반도체 공급망 붕괴 시 국가안보 위협 분석. 제목만 들어도 내용은 짐작이 가겠죠. 국가안보회의 관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최첨단 위탁 생산 능력을 상실할 경우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군사 시스템은 3년 내 현 수준에 정체되며 경쟁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마이클의 귀가 윙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반역죄를 신문받는 피고인처럼 차가운 시선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반도체법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과도한 욕심이 바로 그 안보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부차관보.
러몬도 장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던 칼은 애초에 한국 기업이 아닌 바로 미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이 모든 계획이 사실은 상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닭 요리집에서 시작된 조용한 파문은 이제 워싱턴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습니다. 경제 논리는 정치 논리에 흔들렸고 그 정치 논리는 이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논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할 권한은 워싱턴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악관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그곳은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들이 내려지는 심장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앞에는 국방부에서 올라온 붉은 표지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침묵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마이클 앤더슨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의 기술 자립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안이 되려 우리의 국방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덫이 되었다. 이 말이지 않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이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는 합니다. 대통령님.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체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공급처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경쟁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부에서는 바로 그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조항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의 날카로운 시선이 러몬도 장관을 향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법안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우리의 기술이 우려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힘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대통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는 대신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소. 텍사스와 조지아의 일자리를 담보로 한 경제청구서, 그리고 이제는 국방부의 이름으로 발행된 안보청구서까지. 마이클 부차관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이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이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계획을 설계했다고 들었소. 당신 눈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그저 돈 몇 푼에 움직이는 장사꾼으로만 보였던 모양이지? 대통령님, 그것은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인 연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논리와 계획이 어째서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돌아왔는지 그는 여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법과 규정, 힘의 논리에만 기댔을 뿐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과 보이지 않는 신뢰의 무게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갔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일개 기업들의 연합에 밀려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분과 실리 둘 다를 챙겨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어야 할 거요. 대통령의 말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미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반도체법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상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 기술 협력이라는 더 큰 틀에서 대화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동맹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장치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묘한 제안이었습니다. 압박을 대화로, 요구를 협력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었죠.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후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당장 추진하시오.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를 제안하도록. 그리고 마이클 부차관보, 이번 대화의 실무 책임은 당신이 맡으시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도 당신 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요. 단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악수를 할 손을 들고 가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명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마이클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패장이었습니다. 승리를 자신했던 전쟁터에서 참패하고 이제는 적진에 항복 문서를 들고 가야 하는 사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화 제안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와 새 기업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 찬 미국의 제안을 담담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워싱턴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경기도의 한적한 미술관에서 3명의 거인이 다시 한번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교리 집이 아닌 고즈넉한 풍경이 내다보이는 찻상이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그들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결국 백기를 든 셈이군요. 정의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의 길을 내다보는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백기라기보다는 칼을 칼집에 잠시 집어넣은 것이겠지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싸움의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탁자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번 일의 가장 큰 소득입니다. 젠슨 황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대신 깊은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은 선물을 준비해야겠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것이니까요. 이재용 회장의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이겨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기술 질서를 만들겠다는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번 대화의 의제와 전략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읽고 정치의 이면을 꿰뚫어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법 조항과 규제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데만 몰두했지만 그들은 국경도 없고 형태도 없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워싱턴의 그 어떤 법보다도 견고하고 국방부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승자의 자격이 아닌 패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마이클은 생각했습니다. 저 빛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2025년 10월 30일 마이클 앤더슨이 서울의 한 고층 건물 회의실 창가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풍경은 처음 이곳으로 향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잿빛 빌딩 숲이 아니라 그 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의 역동적인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가 겪었던 일들은 한 명의 관료가 평생 겪을까 말까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계를 힘의 논리로만 재단하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자의 오만함도 협상을 앞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러 온 전문가들의 차분함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그 평온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거대한 원목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 그가 서류 한 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게감으로 그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측 수석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준비해온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백악관이 고심 끝에 마련한 여러 가지 양보안과 회유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탁자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진심을 담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저희는 틀렸습니다. 마이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자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로서 내뱉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저희는 법과 규정이라는 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관계를 힘의 우위로 정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틀 너머에 있는 신뢰의 가치를, 그리고 서로 다른 강점이 모여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의 진정한 힘을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보고서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질책이 아닌 상처 입은 신뢰가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마이클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한미 첨단 기술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도체법의 보호장치 조항에 대한 예외나 완화를 요구하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공동 양성,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 공동 연구, 그리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공급망 상호 보장 체계 구축.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는 요구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만들자는 제안서였습니다. 한쪽이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다리를 놓자는 설계도였습니다. 마이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다교리 집과 경기도의 미술관에서 그 거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본질을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책을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아예 판 자체를 새롭게 짜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규정의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부차관보님. 이 믿음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규정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서류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은 고작법 조항 몇 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려 했는데 상대는 아예 새로운 놀이터를 함께 만들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승패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간절히 원하던 바입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양측은 공동선언문에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요란한 언론 발표도 화려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서명식이야말로 21세기 기술 동맹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10월 30일 워싱턴에서는 마침내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 서서 동맹국의 특수한 경영 환경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 반도체법의 보호장치 조항을 각국의 법률 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예외는 없다고 단언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마이클 앤더슨은 대통령에게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꺼이 우리와 함께 걷고 싶게 만드는 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들의 기술력이 아닌 그들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는 3명의 사내가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국물이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거대한 승리를 거둔 장수들의 흥분 대신 험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농부의 담담한 평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만들 공동연구소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그곳에서 어떤 젊은 인재들을 키워낼지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과거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열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문을 연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항복을 받아낸 10만 개의 일자리 청구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지혜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얕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단결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48시간의 역전극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